자, 반갑습니다. 이어서 중국사 계속 볼게요. 근데 뭐 대충 느낌은 오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게 위진남북조였잖아요. 위진남북조를 통일하는 게 이제 수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위진남북조를 통일하는 수나라, 그리고 그 뒤이어 등장하는 당나라, 이렇게 배워볼 거예요. 근데 요 멘트만 갖고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 오셔야 되는 거냐면, 위진남북조를 통일하는 게 수나라고, 그리고 당나라까지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나라가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겠다. 거기까지도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조금만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 어, 한나라가 위촉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그걸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한나라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북방민족들이 막 밀려 내려오죠. 그래서 북방민족들이 화북지대로 밀려 내려오고, 그래서 중국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던, 통일했었던 진나라가 강남지대로 도망 내려가서 동진이 되죠. 그리고 북방민족은 5호 16국이라 그래서 5개 북방민족이 16개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 5개 민족이 16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요 화북지대를 다 통일하는 게 이제 선비족의 북위였죠. 그래서 화북지대에는 북위, 남쪽에는 이제 한족의 남조가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위나라부터 실시된 구품중정제가 실시가 되면서, 구품중정제는 다른 거 복잡하게 기억할 거 없이 추천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각 지역에 원래는 뛰어난 그리고 인성 좋은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각 지역에 세력이 강한 호족들의 자식들이 주로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호족들만 추천을 받다 보니까 호족들이 다 문벌 귀족으로 관리로 올라가게 됐다. 이런 내용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품중정제가 북조 남조 할 거 없이 중국 전체에 실시가 됐었다라는 것도 기억이 나실 거고, 그리고 북방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화북지대의 북조와 그다음에 한족이 도망 내려온 강남지대의 남조가 또 문화의 발전상도 조금은 달랐죠. 그래서 화북지대의 북조는 좀 불교 중심으로 발전을 해서 석굴사원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었고, 남쪽에 이제 강남지대 이렇게 한족이 있는 남조에서는 주로 농업 생산력이 더욱더 발전해지면서 뭐 청담사상 아니면 중림칠연,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자연을 즐기는 청담사상이나 아니면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에서 노자에서 출발하는 도교, 그리고 또 여러 뭐 시, 회화, 서예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귀족 문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었다. 그 정도가 아마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던 게 바로 이제 수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어,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가 이제 이 빨간 박스가 얘들이 이제 북방민족이었죠. 북방민족이었고, 그리고 얘들이 위치해 있는 데가 이제 화북지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족이 되는 거고, 얘들이 이제 도망 내려온 거죠. 그래서 얘들이 강남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도에 겹쳐 보면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 전체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여기에 황하강이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고, 여기에 양쯔강, 창장강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국 화북지대에 이렇게 북방민족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족이 도망 내려와서 강남지대에 있는 그런 형태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걸 다 통일하는 게 수나라예요. 그러니까 수나라는 두 문화의 특징을 다 같이 갖고 있겠죠. 그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견이라는 인물이 수를 건국하고 수 문제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나라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분열기였던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북위에서 실시되던 제도였던 균전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건전하는데, 균전제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균전제는 그냥 땅을 국민들에게 고르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균자가 균등할 균자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래서 균, 뭐 전, 제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냥 똑똑한 척 하려고 쓰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거의 똑같은 크기로 땅을 고르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땅이 없던 농민들도 땅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농민들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그 받은 땅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일부는 세금으로 내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도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재정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농민들도 땅을 받았으니까 이제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 원래 북위에 있었던 제도인 균전제를 받아들여서 수나라 문제도 실시를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토지를 똑같이 나눠줬다. 그래서 백성들 생활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양의 일부, 한 보통 10분의 1 정도를 걷어요. 그러니까 한 10가마 농산 지으면 한 가마 정도는 세금으로 내는 거죠. 세금을 걷어서 국가 정부의 재정도 건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인사등용제도, 즉 관리를 뽑는 제도를 크게 손을 봐요. 크게 고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위진남북조 때는 위나라 때부터 실시된 구품중정제가 실시가 됐죠. 그래서 구품중정제가 북쪽 화북지대든 남쪽이든 다 같이 실시가 됐죠. 그래서 그때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땠어요? 어, 중정관이라는 관리가 각 지방으로 파견이 돼서 그 동네에 좀 관리로 일할 만한 사람을 추천받는. 사실 추천을 할 거면 진짜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인성 좋고 착하고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죠.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추천이 됐어요. 그 동네에 세력이 강한 호족들의 자식들이 거의 다 추천이 됐죠. 그래서 호족들만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호족들이 계속 똑같이 추천을 받으면서 호족들이 중앙의 관리까지 차지하는 문벌귀족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실력으로만 뽑자. 그러면 어설프게 추천 받아봐야 다 기존에 세력이 있는 애들이 추천을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안 보고 철저하게 실력으로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시험 제도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제예요. 과거제. 그래서 과거제라는 시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능력으로 사람을 뽑는 이런 과거제가 실시가 됐고, 요 과거제는 이때부터 실시가 시작돼서 어,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이후로 쭉 적용이 되어 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도 과거제가 있다고 봐야죠. 지금도 공무원 다 시험으로 뽑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거제가 실시가 됐다. 이때부터 수 문제 때부터 과거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율령제라는 이제 국가의 법률을 정확하게 정해두는 것도 이때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 문제 하면 일단 통일을 했다는 것 그 자체, 그 다음에 균전제, 과거제, 율령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 문제, 양견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지만 수 문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수 문제, 문제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고,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를 통일했고, 통일한 뒤에 통치를 위해서 균전제, 과거제, 율령제 이런 제도들을 실시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 기억해달란 말을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역사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는 뭐 암기가 아니고 이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해인 건 맞지만 암기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해했으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꼭 균전제, 과거제, 율령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수 문제 다음에 등장하는 황제가 바로 수양제입니다. 양광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고 수양제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이에요. 사진을 너무 작은 걸 골라왔나?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대운하를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대운하라는 게 뭐냐면 일단 앞에 대자가 붙은 건 커서 그렇고요. 운하가 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운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운하는 아주 간단해요. 물길이에요. 물길.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 있는데 이렇게 큰 땅이 있어요. 근데 어, 이렇게 강이 흘러요. 이렇게 강이 흘러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여기도 이렇게 강이 흘러요. 근데 여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물건을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면 이렇게 그냥 가면 뭐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하면 편하겠어요? 이렇게 육지로 끌고 가서 여기서 강을 건너서 가는 게 편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무거운 걸 날라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배를 띄워서 배에다 무거운 걸 실은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 강과 이 강 사이에 수로를 판다면 그럼 정말 편하지 않겠어요? 여기다 배에서 실어서 이렇게 쭉 배를 끌고 가서 여기서도 배 타고 이렇게 깍 가면 도착인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과 강 사이에 물길을 내서 배를 통해 교통을 편안하도록 하는 게 운하예요. 근데 이 운하는 두 가지 특징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만들어두면 되게 좋아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북지대의 황하강, 그리고 강남지대의 양치강, 이 두 개의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강만 물길로 연결을 해주면 물자 이동이 정말 편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만들어두면 편한데 만드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길을 그 긴 거리를 판다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라뱃길에서 여러분들 아라뱃길 시천나루 있죠. 거기서 백석중학교 운동장까지 물길 파라면 파시겠어요? 못 판다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또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공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공사를 하는 동안만큼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만들어 두면 좋지만 그래서 대우나 저거 만든 거 언제까지 썼을 것 같아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을 정도로 중국 경제의 중심이 되는 물길이지만 만드는 동안만큼은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아,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얼마나 짜증났을까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 공사를? 황제가 시켜서 하는 건데, 그러면 황제가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시켰을 때 그래, 황제가 시킨 거니까 난 충성을 바쳐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공사를 하는 동안 황제한테 불만이 쌓여 있겠구나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들어 두면 좋지만 만드는 과정에서의 백성들은 죽도록 고생했고, 죽도록 고생하는 과정에서 이걸 시킨 황제에 대한 죽여버릴까 하는 그런 불만들이 쌓여 있다는 거 정도로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운하인데 더럽게 크죠. 그러니까 운하의 길이 자체가 우리나라 영토 남북보다도 훨씬 몇 배는 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사예요. 만들어 두면 지금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거지만 만드는 과정에서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대운하를 만드는 동안 굉장히 황제한테 빡쳐 있었다는 걸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구려 원정을 가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국뽕의 입장에서 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사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중국은요. 진나라 때도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를 붙인 거지만 중국은 워낙 그 자체로도 땅덩어리가 넓죠. 땅덩어리가 넓은 데다 대고 동쪽은 우리나라 한반도 그 작은 땅덩어리만 빼면 끝도 없는 바다예요. 그리고 서쪽은 계속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땅은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 중국 땅이 거의 전부인 거예요. 원체 넓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들 생각은 뭐가 있냐면 중국 전체를 통일했으면 중국 전체를 통일했으면 그게 거의 온 세상을 다 차지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하라고 얘기해요. 천하가 뭐예요? 하늘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웬만한 땅은 다 차지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했으면 걔들은 지들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민족들도 자기들한테 뭔가 무릎 꿇고 복속하기를, 굴복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수나라도 남북조를 통일했을 때 남북조를 통일했으니까 마치 예전에 진시 황제처럼 나도 클래스가 다른 황제고 주변 다른 나라들도 나한테 복속해야 되고 그걸 강요했었고, 그래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웬만하면 수나라한테 다 복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리고 좀 위로 대접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안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3학년 때 배우시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들도 우리도 천하의 중심인데 니들 뭔데? 이런 까오가 있거든. 그러니까 수나라가 우리가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우리는 천하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너네 고구려도 우리한테 엎드려서 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고구려는 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연달아서 고구려를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을 했는데 고구려가 꺼져 했을 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 수나라의 공격을 맞이했을 때 사실 수나라는 이때 엄청난 대규모 공격을 해요. 그래서 거의 전투병력만 113만 대군을 끌어다니거든요. 근데 113만 대군이면 전투병력만 113만 대군이면 이 군대라고 하는 게 전투병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병도 있어야 되고 밥해주는 취사병도 있어야 되고 온갖 부대병사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합 한 200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200만을 동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의 군대를 몇 번이나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나라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200만 병사들 다 일반 백성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운하 건설할 때만 해도 진짜 빡쳐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고구려 원정을 또 가겠대. 죽도록 목숨 걸고 싸우고 지고 왔어요. 근데 또 가겠대. 또 지고 왔어. 또 가겠대.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계속 황제한테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쯤 들으셨으면 왜 수나라가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이제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농민 고통들이 이렇게 대우나 뭐 고구려 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심해지면서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벌어지면서 수나라는 짧게 역사를 이어가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 원정 시도에 불만을 일으키고 터진 반란이 양현감엔 아닌데 요거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대운하 건설, 고구려 원정 요거 기억해 주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폭발해서 수나라는 짧게 명을 다하고 이제 끝이 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나라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의 건국자는 당고조 이연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연이라는 이 사람, 어이구. 이연이라는 이 인물이 이제 당을 건국하고 그리고 다른 세력을 물리치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고조로 황제로 즉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나라가 농민 반란으로 멸망한 뒤에 분열된 중국을 다시 통일한 사람이 바로 이 인물이었습니다. 고조는 그냥 통일한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인물이에요. 당태종.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이세민이고요.
되게 한국인 이름 같지 않아요? 이세민이라는 친구가 우리 반에 전화 갔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중국 원어 발음은 다르겠죠. 저는 이제 중국어를 몰라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물어볼까 중국어 선생님한테. 근데 어쨌든 이세민이라는 이 인물은 뭐 일단은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 고조 이현한테는 첫째 아들이 따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현무문의 변이라 그래서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형이죠. 첫째 아들 자기 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황제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형제 뭐 자매 뭐 이렇게 남매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겠다고 내 오빠를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이 돼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황제 자리를 물려받겠다고 저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건 단순히 권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실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많은 게 권력을 갖는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행동한다. 권력을 갖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황제가 되고 싶어서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 저렇게까지 강렬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어떻게 해보려는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도 자기가 황제가 돼서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려고 저렇게까지 자기 형을 죽이는 강렬함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형을 죽였다, 현무문의 변 이런 걸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이 가진 강렬함을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 이세민이라는 가진 인물이. 근데 정말 닮았다. 그죠?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닮았네요. 어쨌든 이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즉위하기 직전까지의 당나라가 조금 혼란스럽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당태종 때 기본적인 제도의 골격들이 많이 안정이 돼요. 일단은 고구려를 무리하게 공격하는 것도 잠시 일단은 중단하고 그건 이제 당 고조 때부터 그래왔지만 그리고 제도를 일단 안정화하는 데 집중해요. 근데 제도를 안정화시켜 놓고 나서는 나중엔 당태종도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는 걸 시도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걸 많이 집중하는데 근데 당태종은 제도의 골격을 수나라에서 많이 받아와요. 그래서 수나라가 짧지만 강렬하고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나라라는 나라의 역사는 짧았지만 수나라의 수문제, 건국자가 했었던 균전제, 율령제, 또 이런 제도들, 과거제 이런 제도들은 오래도록 이어져 왔거든요. 당태종도 그 제도를 거의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율령제, 과거제 이런 제도들을 거의 그대로 받아오고요. 그리고 당태종의 가장 캐릭터가 강한 특징 있는 제도는 바로 삼성육부제라는 거예요. 삼성육부제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시험에 내지도 않을 거긴 한데 삼성육부제라는 중앙정치제도를 실시했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삼성육부제라는 건 이제 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가장 높은 정치 결정 기구를 두고 그 아래 실무부서로 이부, 호부, 예부, 병부, 뭐 이호, 예병, 형부, 공부 이런 식으로 육부를 둔 뭐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삼성 육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중앙 정치 제도를 정비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당 고조가 건국을 했고 당태종이 즉위를 했는데 당태종이 당나라라는 나라의 제도의 골격을 안정화시켰다. 근데 안정화시킬 때 수나라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여 온다는 거. 특히 수나라 문제가 있었던 제도들을 많이 받아들여 온다는 거. 그래서 율령제, 과거제 그리고 당태종만의 제도로서 삼성육부제가 실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육부제의 구체적인 내용들 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뭐 이호예병, 형국 이런 걸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삼성육부제라는 중앙정치제도가 실시되었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당나라는 굉장히 활발하게 정복 활동도 하는데요. 일단 당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북방민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때 중국을 괴롭혔던 북방민족은 돌궐이었어요. 돌궐. 근데 돌궐을 기어이 정복을 해서 동서교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 누구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3학년 때 배울 내용이긴 해요. 한국사는 3학년 때 배우니까. 한반도가 이 당시에는 삼국시대였거든요. 한반도에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려서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걸 도와줍니다. 요거는 이제 당 고종 때 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당나라는 이렇게 당태종과 당고종을 거치면서 이렇게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나 당태종을 기억할 때는 돌궐을 정복했던 걸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게 원래 이제 수나라가 있을 때 돌궐의 세력인데 당나라 때가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겹쳐 보시면 돌궐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당나라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요 파란색이 지금 당나라 영역이거든요. 이렇게가
요렇게가 이제 당나라 영역이니까 요렇게까지 이게 다 당나라 영역인 거니까 요렇게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돌궐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당나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돌궐을 무너뜨리고 이제 당나라가 요 지역 전체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언제까지 강하게 갈 수는 없겠죠. 결국 당나라도 이제 조금씩 흔들리게 되는데 당나라가 당태중 당고종 때까지만 해도 엄청 잘 나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결국 뭐냐면 빈부격차예요. 빈부격차. 그래서 사실 한나라 때도 그랬죠. 한나라 때도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소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빈부격차가 발생을 해서 소를 갖고 있는 농민은 점점점 더 부자가 돼서 대규모의 토지를 가진 호족이 되고 소가 없는 농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로 지배층들이 더 많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사실 당나라도 원래는 처음에는 균전제가 실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배층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토지를 더 많이 뺏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균전제가 깨지고 그리고 지배층들만 엄청난 대토지를 소유하고 농민들은 가질 땅이 없고 농민들이 몰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면서 이제 안사의 난이라는 반란이 벌어지고 각지의 절도사가 성장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절도사 그리고 안사의 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안사의 난이라는 건 뭐냐면 당나라는요 원래는 모든 병력을 중앙이 다 통제하는 체제였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당태종 당고종 거치면서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나라 내부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농민들이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군대도 잘 못 가게 되고 그러면서 군대의 힘도 약해지고 그래서 예전만큼 대제국의 어떤 위험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나라한테 정복당했던 민족들은 당나라가 약해지는 게 보이니까 점점 이제 당나라를 공격해야겠다. 복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나라의 어떤 안보 이런 게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가 워낙 영토도 넓고 하니까 중앙이 모든 병력을 통제하는 이 체제로는 다른 민족들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걸 그때그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국경 지역에 주변 민족들이 자주 침략해오는 국경 지역에 절도사라는 관직을 설치하고 이 절도사들한테 상당한 수준의 군사들을 주어서 그때그때 알아서 막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요. 그래서 이 절도사들은 굉장히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국경 근처에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한 통치 권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도사한테 막강한 병력과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도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이 국경지대에 보면 지금 잘 옅어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평로, 유주, 범양, 삭방, 하동 뭐 이런 이름들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 절도사들이에요. 북정, 부차 뭐 이런 국경지대에 다 절도사를 설치해 두는 거죠. 그리고 절도사들한테 그때그때 외적이 침입해 오면 니들이 알아서 막아라 이렇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도사들이 굉장히 지금 권력이 강하잖아요. 엄청난 병력도 받았고 문제는 뭐냐면 절도사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당나라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막강한 병력과 권력을 가진 절도사가 만약에 당나라에 불만이 많다면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당나라 정부 쪽으로 칼끝을 겨눈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반란이 벌어진다면 만약에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 막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권력과 병력을 줘버렸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벌어진 게 안사엔 아니에요. 절도사들 중에 알록산이라는 절도사가 있고 사사명이라는 절도사가 있는데 이 둘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두 사람의 성을 묶어서 안사엔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사엔안은 어떻게 가까스로 겨우겨우 진압은 돼요. 진압은 되는데 이걸 진압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안사엔안을 진압할 때 이제 안사엔안 편에 알록산 사사명 쪽에 반란을 일으킨 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나라 정부 쪽으로 배신해 오면 절도사의 자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배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알록산 사사명 측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도사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당나라 정부 쪽으로 배신해 와요. 그러면 당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사 관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예전에는 국경 지역에만 있던 게 국경 안쪽에도 중앙 지역에도 절도사들이 막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도사 관직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안사에나는
원래도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절도사들이 일으킨 반란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혼란을 겪어요. 다행히 당나라가 무너진 건 아니었지만 국가가 대혼란을 겪어서 절도사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지만 백성들은 뭐 어쨌든 난리가 벌어진 거니까 유민은 이제 집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지가 된 백성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의 혼란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사의 난을 진압한 뒤에 여러 가지 제도들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도들을 바꾸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제도가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받으시기만 하세요. 이 제도의 변화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안사의 난 자체가 당나라한테 큰 혼란과 변화를 가져다 준 그런 반란이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당나라는 안사의 난으로 멸망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안사의 난 이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당나라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돼요. 농민들도 사는 게 계속 힘들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온갖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농민 반란이 또 터지는 거죠. 그래서 황소의 난이라는 반란이 발생을 해서 당나라는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황소의 난이 발생했을 때 당나라 정부가 황소의 난에 대응하는 방식은 또 비슷했어요. 황소의 난이 벌어졌을 때 황소 편에 서 있는 사람한테 절도사 자리를 줄 테니까 황소를 배신해라 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 꼬임에 넘어왔던 사람이 주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주온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황소 편에 있다가 당나라의 유혹을 듣고 절도사 자리를 받기 위해서 황소를 배신해요. 그리고 배신해 와서 이름도 바꿔요. 주전충이라고. 이 주전충이라는 이름이 충성할 충자예요. 그래서 완전히 당나라에게 충성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황소를 배신하고 절도사 자리를 받는데 당나라를 또 배신해서 자기가 절도사로서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 당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결국 이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주전충이라는 이름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전충이라는 이름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주전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나라의 일반적인 문화를 좀 볼 텐데 당나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나라 안에 외국인이 많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문화를 막 누리는 거에 대해서 별 불만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나라 안에 있으면 특히나 당나라의 큰 도시들에 가면 외국인들을 계속 볼 수 있는 마치 우리나라 명동 이런 데처럼 이런 굉장히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수도가 장안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장안이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장안의 길거리에 서 있으면 온갖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막 아랍인도 볼 수 있고 한반도에서 넘어온 신라 사람, 고구려 사람도 막 볼 수 있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외교 사절, 상인, 승려,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워낙 국제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서역, 여기서 말하는 서역은 뭐 유럽 이런 서양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아랍권을 얘기해요. 아랍의 문물들도 많이 들어와서 유행을 했었고 또 그만큼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일파인 네스토리우스파가 정교의 이름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종교 이름을 외워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였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나라는 어쨌든 수나라 다음에 등장한 나라인데 수나라가 역사가 짧았잖아요. 황제가 2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수나라의 연장선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조를 통일했던 때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간다는 거죠. 근데 남북조를 보면 남조의 문화 발전과 북조의 문화 발전이 좀 다르죠. 북조는 불교 중심이었고 북방민족의 그리고 남조는 귀족적인 문화였죠. 뭐 시, 회화, 뭐 서예 그리고 또 뭐 청담사상, 도교 이런 것들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당은 그 모든 북조의 불교와 남조의 귀족 문화, 도교, 청담사상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 그림, 글씨 이런 것들이 유행해서 특히나 시에서 이백이나 두보 같은 시인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이름을 떨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북조에서 발전했었던 불교와 남조에서 발전했었던 도교가 함께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훈고학, 유교의 한 일파였었죠. 예전에 한나라 때, 한 무제 때 발전했었던 그 훈고학의 발전 내용을 다 모으고 모은 오경정의라는 책이 편찬이 돼요. 이 오경정의라는 건 뭐냐면 정의가 바른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를 정자에 뜻 의자 써서 바른 의미 이런 뜻인데 오경은 유교의 5개의 경전을 얘기해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제 이 5개의 유교 경전의 올바른 뜻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당나라에서 실시한 과거제의 정답표예요. 과거 시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과거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과거 시험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저 책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시험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 부담을 좀 덜 수 있겠죠. 이 책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유교가 확 이제 퍼져나가는 장점은 있는데 대신에 또 좀 이 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비판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과거에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작아지겠죠. 그래서 학문이 비판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 오경정이라는 책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책이 당나라 때 과거 시험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